자, 우리의 골은 이 암호문의 최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KAB가 최근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장하고 싶은 건데,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난스 기법이나 타임스탬프 기법을 통해서는 제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신뢰관계라는 것을 추가해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신뢰한다는 거는, 어떤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것은 프로토콜 측면에서는 프로토콜의 약속대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프로토콜에 우리가 상대방을 신뢰하면은 그 신뢰하는 상대방은 프로토콜의 약속을 그대로 따라서 충실하게 프로토콜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딴짓을 하더라도 앞에서는 프로토콜의 요구사항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프로토콜의 약속은 뭐냐면은, 내가 서버한테 세션 키를 요청하면 서버는 새로운 세션 키를 생성해서 암호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앨리스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뭘 확신할 수 있냐면은, 이 암호문 전체가 이번에 만들어졌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거기에 서버를 신뢰하면은, 서버가 이번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키는 이번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개념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호문 자체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으면 서버가 했다는 건 알지만 모르는 거죠.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지. 근데 NA를 통해서 이게 이번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은, 서버는 이번에 만들어졌고 서버는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서버는 이 암호문에 옛날 썼던 키를 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키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수신 앨리스는 KAB가 새롭게 만들어진 세션 키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그 확신을 갖게끔 하는데 신뢰관계가 필요한 거죠.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NA 대신에 TS가 포함돼도 마찬가지입니다. TS가 포함이 돼도 메시지 받으면 TS를 통해서 이 암호문 전체가 최근에 만들었다는 걸 신뢰하는데, 두 가지 다 신뢰해야 되겠죠. 타임스탬프의 경우에는. 타임스탬프도 제대로 찍는다는 걸 신뢰해야 되겠고, 그걸 신뢰하니까 이 암호문은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프로토콜에 의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암호문에는 최신 이번에 만든 새로운 세션 키가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세션 키는 과거에 만들어졌던 키가 아니라 새로운 키구나 라고 확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A가 B를 신뢰한다는 것은 B는 정해진 프로토콜 규칙에 따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봤던 규칙은, 서버는 요청을 받으면은 매번 새로운 세션 키를 암호문에 넣어서 준다는 거고, 이 암호문이 최근에 만들었다는 걸 확신하게 되면은 거기에 포함된 세션 키도 최근에 만들었다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프로토콜 수행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참여자들은 서로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뱅킹 할 때 고객과 그 판매자 간에는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판매자가 뭐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고객이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죠. 물론 우리는 그 신뢰관계에 있어서 이런 관계보다는 이 사이트가 뭐 대기업이 하는 거니까 좀 더 신뢰할 만하다. 얘는 뭐 그냥 이름이 없는 데니까 내 돈 떼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프로토콜에서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신뢰한다는 것은 이제
뭔가 이해관계가 없어야지 상점하고 고객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돈을 적게 내고 물건을 구입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고, 상점도 거꾸로 그런 욕망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콜 수행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참여자들은 서로 신뢰하지 않는다. 그 신뢰하지 않아도 프로토콜이 제대로 구성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는 신뢰할 수 있어도 우리가 이해관계자들끼리는 신뢰하지 않아도 프로토콜에 문제가 없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 나오나? 신뢰는 컴퓨터 서버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그 서버를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예요. 그러니까 11번가를 신뢰한다. 뭐 신뢰하지 않을 수 있지만 쿠팡을 신뢰한다 그러면 쿠팡 회사를 신뢰하는 거지 쿠팡 서버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프로토콜을 구성할 때 자체 강화 방식으로 만들면 제일이지만 자체 강화 방식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 강화 방식으로 만들기 어려울 때 우리가 쓰는 기법이 중재자를 하나 두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신뢰자를 통해서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게 됩니다. 신뢰할 어떤 대상이 하나 있으면 프로토콜을 만들기가 좀 더 쉬워져요. 신뢰를 못하면은 더 안전한 장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신뢰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의 약속대로 수행을 하는 애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세계에서 실제 응용에서는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실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찾고 실제 동작시키게 하는 게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보통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부 기관은 신뢰하는 형태, 사기업은 신뢰하지 않는 그런 어떤 뭐 오래된 문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미국 같은 데는 좀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출발부터가 신용사회여서 이렇게 서로 신용적인 측면에서 사기업이든 개인이든 이렇게 서로 신뢰관계가 쌓이지만 동양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옛날 과거에는 이제 그 사기업은 믿기 어렵고 신뢰하기 어렵고 왜 자본주의고 그러니까 그 신뢰하기 어렵고 이제 정부 기관들은 뭔가 그게 없으니까 정부 기관들은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신뢰하는 형태가 됐는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측면에서도 그 공인인증서, 사설인증서 개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공인인증서라는 걸 쓴 것도 사기업한테 인증기관의 역할을 주기 어렵다는 어떤 마인드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주고 있죠.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데다가 이동통신사한테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마인드가 신뢰에 대한 마인드가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애초에 미국 같은 나라는 처음부터 사기업이 다 하고 있죠. 거기에 있는 중앙은행하고 우리나라 한국은행하고는 성격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또 요즘 많이 쓰는 것이 클라우드인데 특히 뭐 클라우드 하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도 꽤 됐는데 저도 처음에는 데이터를 내 PC에 주로 썼고 그 다음에는 PC를 뭐 연구실에서 쓰고 집에서 써야 되니까 내 데이터를 USB에다 담아가지고 늘 USB를 들고 다녔고 지금은 USB가 없어. 다 어디가 있냐면 드롭박스에 가 있어요. 그래서 드롭박스 동기화해서 내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 켜도
똑같은 내 데이터가 있고 내 노트북을 켜도 똑같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게 편리하니까 그렇게 쓰는데 그때 내 데이터, 내 사적인 데이터, 내 중요한 데이터들을 누가 보고 있어요? 클라우드 서버는 다 보고 있죠. 알고 있고. 근데 그게 뭐 부담스러우면은 클라우드에 못 옮기겠죠. 근데 과연 그럼 내가 내 데이터를 신뢰할 만큼 내가 드롭박스 신뢰하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냥 편리한 거를 포기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현재 클라우드 서버들을 신뢰할 수 있냐? 내 데이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신뢰를 생각해 볼 때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 됩니다. 보통 현재 이런 공인인증기관, 사설인증기관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 신뢰와 관련해서 또 하나 요즘의 추세는 이제 탈중앙이죠. 탈중앙. 특정한 서버 하나 또는 기관 하나를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신뢰하는 게 아니죠. 어떤 기관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참여하고 서로 못 믿지만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중앙에 대한 욕구도 지금은 이 신뢰관계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관계에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앞에 봤던 그 최근성 보장 기법과 세션 키의 최근성 보장에 있어서 신뢰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개체 인증에 대해서 조금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체 인증을 할 때에도 보통 최근에 지금 인증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앨리스와 밥이 있는데 밥이 현재 지금 온라인 상태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앨리스가. 그래서 앨리스는 난스를 하나 만들어서 밥한테 줘요. 그럼 밥은 그거를 전자서명해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앨리스는 밥이 현재 온라인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죠. 이 시급 B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밥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난스를 서명했기 때문에 요 서명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1번 메시지를 수신하고 난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난스 기법에 의해서. 그러면 앨리스는 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밥이 현재 온라인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 중간에 있는 공격자가 공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앨리스가 밥이 현재 온라인 상태인지 알고 싶어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차단이 되고 이 공격자가 이 A 값을 C로 바꿔요. 그러면 B는 응답을 합니다. 근데 이 응답은 밥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하는 응답이에요? 앨리스예요? 캐럴이에요? 캐럴이죠. 이 메시지 얘가 주면은 아까와 믿음이 뭔가 변화가 있나요? 변화는 없죠. 단지 중간에 요 과정이 있었지만 얘 입장에서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밥은 나를 위해서 데리고 간 건 아니지만 밥이 현재 온라인에 있다는 거는 변한 건 없는 거예요. 왜? 이거는 밥만 할 수 있는 거고 NA를 봐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죠. 하지만 이 메시지를 나를 위해서 만들어줬다는 거는 확인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증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뭘 했다는 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증을 할 때 상대방이 온라인 상태라는 것만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약한 인증이라고 그러고요. 강한 인증이라고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그 인증 메시지를 날 위해서 만들어줬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 강한 인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은 강한 인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토콜의 문제점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냐면은, 지금 2자 간이잖아요. 프로토콜이 앨리스와 밥 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앨리스가 밥과 진행할 때와 앨리스가 밥이 아닌 캐럴과 진행할 때를 프로토콜을 그려봅니다. 그려보고 앨리스 입장에서 이 두 프로토콜의 수행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구분이 되는지 봅시다. 앨리스는 밥이랑 할 때 똑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밥은 자기의 서명으로 대꾸를 할 거예요. 캐럴과 하게 되면은 C 서명을 오겠죠. 그러면 앨리스 입장에서는 누구와 하는지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앨리스 입장, 우리가 프로토콜을 보면은 참여자를 출발한 사람, 시작한 사람이 있을 거고 반응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출발한 사람 입장에서, 게시자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명과 프로토콜을 그려보고 구분이 되는지 보는 거예요. 또 뭘 봐야 되냐면, 거꾸로 반응자 입장에서 서로 다른 게시자와 프로토콜 수행해보고 내가 하는 일이 구분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자, A가 얘한테 요구를 하면은 요 메시지 만들어줘요. C가 요구를 해도 얘는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메시지는, 즉 밥이 앨리스와 수행하나 캐럴과 수행하나 또 다른 사용자와 수행하나,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암호문에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그 구분할 수 있는 요소가 없으면은 프로토콜은 여러 가지 문제,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분이 안 되는구나. 그럼 뭘 해줘야 돼요? 구분이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구분이 되게끔 만들어주려면 여기다 뭘 적용하면 되냐면은, 오늘 수업에 처음에 배웠던 명령기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내 의도를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자 식별자를 메시지 암호문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앨리스 할 때는 A를 넣어주고 캐럴 할 때는 C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메시지만 보면 이제는 차이가 있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별자가 포함됐는지에 따라서 누구와 프로토콜 수행하는지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이게 있으면 아까의 공격, 여기서 공격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면 여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올까? C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C가 들어온 거를 얘가 받으면은 앨리스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프로토콜에서는 공격이 존재하면은 그 공격을 알아챌 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검토해야 되는 거는, 앨리스가 밥이랑 할 때와 밥이 앨리스랑 할 때와 이 차이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데, 요 문제는 다음 7번째 노트 가서 좀 설명드리고, 우선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약한 인증, 강한 인증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약한 인증은 그 상대방이 온라인인지 아닌지만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강한 인증은 온라인인지도 확인이 되고 나를 위해서 응답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를 넣는 순간, 사용자 식별자를 넣는 순간 앨리스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는 나를,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밥이 여기다 A를 넣어줬다는 거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앨리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즉 앨리스가 수신한 메시지가 상대방이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으면은 강한 인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인증을, 우리가 인증을 제공할 때는 약한 인증보다는 강한 인증이 제공되도록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고요. 이런 문제는 강한 인증, 약한 인증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프로토콜이든지 이런 식으로 그려봐서 구분이 되냐 안 되냐를 봐야 되고, 구분이 안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구분이 되게끔 우리가 구분할 때 많이 쓰는 요소가 이제 사용자 식별자 같은 것을 또는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A를 넣어주면은 더 강한 인증으로 바뀐다. 강한 개체 인증이 된다는 거고요. 우리는 이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앨리스는 밥이 있다는 걸 확인하지만 밥은 앨리스가 있다는 걸 확인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일방향 인증이라 그래요. 그리고 프로토콜에서는 한쪽이 다른 쪽을 확인해야 될 수도 있고 양쪽이 서로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쪽이 다 확인하는 형태로 프로토콜을 구성하게 되면은 상호 인증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상호 인증 프로토콜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은행 업무, 은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은행 갈 수도 있는데 365 같은 데 가서 ATM 기계에 뭐 처리할 수 있죠. 그럼 그 ATM 기기에서는 일방향 인증을 해요? 양방향 인증을 해요? 은행은 나를 확인하죠. 내 통장, 내 패스워드를 확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기기가 신한은행 건지 아니면 가짜인지 확인해요? 안 하죠. 네. 일방향 인증만 하고 있어요. 양방향 인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 양방향 인증이 되면 좋은 거죠. 보통 웹브라우저하고 웹서버도 일방향 인증만 해요. 브라우저는 서버를 확인합니다. 인증서를 받아서 내가 접속하고 있는 데가 구글인지 나는 구글 쳤는데 엉뚱한 애인지 확인을 해요. 근데 그 경우에는 구글 서버는 나를 인증하진 않아요. 내 브라우저를 인증하지 않죠. 그렇죠? 물론 이제 브라우저를 인증하지 않아도 그 브라우저 쓰고 있는 참여자는 인증하겠지. 내 패스워드 통해서. 근데 브라우저를 인증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일방 인증, 상호 인증. 그리고 어디서는 상호 인증이 중요할 수 있고, 물론 아까 같은 ATM 기계는 상호 인증에 뭔가 제공될 수 있으면은 더 좋겠죠. 내가 은행을 어떻게 확인하지? 뭔가 그런 방법들이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슬라이드 2개 남았는데 공개키를 쓸 때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네이밍 기법 설명드릴 때 그 이제 공개키만 써가지고 비밀성과 인증을 동시에 제공하고 싶을 때 개인키로 서명한 다음에 공개키로 암호화를 했어요. 그런데 거꾸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키로 암호하고 공개키로 암호화된 결과를 개인키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는 아랫방법, 아까 썼던 이 방법을 써요. 왜 이 방법을, 비밀성은 둘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결국 M을 얻을 수 있는 건 밥만 얻을 수 있어요. 비밀성은 둘 다 보장되는데 밥이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달라집니다. 이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밥이 이 메시지를 A가 알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왜? A는 M을 서명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밥은 앨리스가 M을 알고 있다는 건 확신할 수 없어요. 그냥 플러스 KB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암호화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KB로 암호화를 A가 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얘는 M을 이렇게 개인키로 암호하면 이거는 A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되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개키를 이용해 가지고 인증과 비밀성을 동시에 제공하고 싶으면은 요 아랫 방법, 위 방법보다는 아랫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오라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오라클. 그래서 이 우리 암호 기술 세계에서 오라클이라는 건 뭐냐면은 항상 지리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을 우리는 오라클이라 그래요. 얘는 전지전능해가지고 항상 뭘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주는 애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프로토콜이 오라클로 활용할 수 없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클로.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프로토콜을 봅시다. 이 프로토콜도 인증 프로토콜이에요. 아까는 예를 보면 이 메시지에 서명을 해서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를 누가 만들 수 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암호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가지고 그 상대방을 확인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암호하는 능력을 이용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복호하는 능력을 확인해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MB를 이렇게 암호해서 주면 저쪽에서는 이 MB를 풀 수 있는 자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반만 풀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호화 능력을 누가 가졌는지를 확인해 가지고도 인증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복호화 능력을 확인해 가지고도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플러스 KA로 얘구나. 플러스 K가 일로 와서 얘가 푸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KA를 풀 수 있는 자는 앨리스만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 메시지를 받으면 상대방이 앨리스구나. 이건 강한 인증은 제공 안 하죠. 그렇죠? 강한 인증 제공 안 해요. 왜냐하면은 이 MB를 주는데 B를 생각해서 MB를 주는지 C를 생각해서 MB를 주는지 확인할 길은 없죠. 그래서 강한 인증은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토콜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프로토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플러스 KA로 암호화된 거를 무조건 풀어서 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은 플러스 KA로 암호화된 거를 무조건 풀어주는 기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원래는 난스 하나만 암호화된 작은 메시지만 풀어서 줘야 되는데 그냥 플러스 K로 암호화된 건 뭐든지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는 거가 되면은 오라클이 돼버리는 거죠. 요 플러스 KA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풀어주는 오라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적으로 다 풀어주니까 못하는 게 없이 플러스 K로 암호화된 것 다 해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걔를 오라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요 경우에도 보면은 NA를 무조건 전자 서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얘도 이 NA의 크기를 생각하지 않고 서명을 해주면은 모든 것들을 다 서명해주는 오라클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NA를 주면 이 NA가 뭔지 생각 없고 무조건 서명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이 값을 넣게 되면은 바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오라클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프로토콜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만들면 여러 가지 검증한 다음에 해줘야 될 것만 해주게 되면은 방어가 되는 건데, 만약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못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인터넷에서 뭔가 암호 기술 쓰는 건데 해킹당하고 문제되고 뭐 무슨 사고 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암호 알고리즘이 깨진 게 아니에요. RSA가 문제가 된 것도 아니에요. 또 보통 그 프로토콜에서 문제된 것도 아니고 주로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 프로토콜을 구현한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잘못 만들어서 그래. 우리 같은 개발자들이 잘못 만들어서 그 소프트웨어에 허점이 있어서 뚫리는 거지, 암호 기술에 문제가 있어서 뚫리는 건 아니에요. 암호 기술을 잘 만들어 놔도 그거를 잘 구현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 이해 못하고 그냥 효율성만 따진다든지, 뭔가 만들었는데 개발자가 좀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잘못 만든다든지, 그러면은 오동작도 할 수 있고 허점이 생길 수 있고, 그럼 거기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하면은 무슨 사고 났다, 무슨 인터넷 뱅킹이 뚫렸다, 이런 옛날에 뉴스들도 나왔을 텐데, 그게 뉴스인 게 RSA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RSA는 아직도 뚫리지 않은 안전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는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공개키에서 또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꼭 공개키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라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안 되고, 그 오라클로 활용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좀 잘 만들어야 된다.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복호해 주거나 무조건적으로 암호해 주거나 이런 거를 안 해줘야 돼요. 있는 그대로 암호해 주거나 있는 그대로 그 서명해 주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가 대표적으로 오라클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된 거예요. 소프트웨어를 잘못 만들면. 얘는 무조건적으로 여기에 오는 A 다음에 오는 거를 무조건 전자 서명해 주고요. 얘는 암호화된 암호문을 무조건 풀어줘요. 그래서 무조건 풀어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토콜을 구성하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자,